중국은 제가 볼 때는 그 한나라 이후로 역대 최강의 통치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공산주의. 그래서 14억 인민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통치자가 5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다 보고 올 수가 있어요. 리더십이 손상 이럴 가능성은 빵입니다. 북한이 최근에 뭐 미사일 쏘고 뭐 도발도 하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자해행위다. 러시아가 그러면 중국을 대신할 굉장히 든든한 새로운 동아줄이 되냐? 제가 볼 때는 러시아는 북한에 있어서는 썩은 동아줄이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반대로 무역 제재 좀 낮춰줄게, 기술 제재 좀 낮춰줄게, 대신 금융시장 열어라. 그럼 거기서 이제 돈을 털어가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전략 핵미사일 부대를 이제 방문해서 전비태세를 점검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미국을 향한 뭐 일종의 경고 메시지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도 뭐 대통령이 군부대 시찰하면 이제 강한 군대 만들어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이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거는 통상적인 그 군부대 시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고 이걸 뭐 미국한테 어떤 메시지를 준다. 뭐 그렇게 보기는 너무 레토릭이 약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 통상적인 정도라고 볼 수 있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 경제가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시진핑의 지도력이 또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함께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외교에서는 뭐 강성 외교로서 중국이 그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하고 민생은 그 과락. 이제 그런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는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중국이 아마도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많아지면 이걸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사회 소요도 생길 거고 시위도 있을 거고 해가지고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나오는데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중국은 핸드폰 가입자 수가 17억 9천만이에요. 유치원 다니는 애기들 빼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빼고 나면 다 핸드폰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그 한나라 이후로 역대 최강의 통치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공산주의. 그래서 14억 인민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통치자가 5초 단위로 실시간으로 다 보고 올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우리 특파원들도 가끔 그런 얘기하고 하지만 자금성에 요즘 사람이 없다. 그리고 천안문 광장에 사람이 별로 안 보여. 그래서 야 관광객도 떨어졌고 내수가 얼마나 나쁘면 구경하러 안 가냐 그렇게 막 레포트를 하는데 거기 잘 한번 보시면은 자금성 그 천안문 광장이 이렇게 있으면 요 광장만 보여주는데 이 양쪽 옆에 그 천안문 광장이나 버스가 안 서요. 그래서 양쪽 끝에 있는 이제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천안문 광장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거기에 보면 우리 전철역 같은 그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이 뭐냐면 우리 공항에서 검색하듯이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천안문 광장 안에 여기에 이 관광객이 예를 들어서 500명, 이 한도 안에서만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한 사람 나와야 이쪽 사람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이제 사회 통제, 이제 시위 같은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의 강한 사회 통제력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시위를 한다. 뭐 폭동을 일으키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순간에 핸드폰을 다 집에 두고 오면 몰라도 핸드폰을 갖고 오는 순간에 예를 들면 여의도에 사람들이 10만 명이 모였다? 그럼 바로 SK텔레콤 서버에서는 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마 지난번에 그 자스민 혁명이 벌어졌을 때 뭐 아프리카 이쪽에서 중동에서 터졌지만 그때 전 세계 언론이 다 주목해서 이거 최대 피해자는 아마도 북한이 1번이고 중국이 2번일 거라 그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스민혁명 때 제가 샹하이에 살았었는데 그때 저는 굉장히 궁금했고 관심이 많았어요. 중국에서 이게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제 거기도 공고가 뜨죠. 몇 월 며칠 날 북경, 몇 월 며칠 샹하이. 근데 샹하이에 그날 제가 이제 어디서 데모하는지를 가서 보려고 그럼 그게 인터넷에 뜨잖아요. 오늘은 서울역 한 몇 시까지 모여라. 스민혁명이라고 이제 그걸 중국말로 모리화라고 하는데 모리화를 딱 치는 순간에 바이두에서 메시지가 나와. 이런 메시지가. 이 글자는 이 국가 정책에 의해서 바이두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리화 혁명을 하자고 모이자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검색이 안 돼서 사람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의 사회 통치력은
역사 이래 최강이다. 우리가 전통적인 관념에서 생각하는 시위나 또는 이제 이게 사회의 어떤 이 소요로 인해서 리더십이 손상 이럴 가능성은 빵입니다. 그 다른 이유로 이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특수부대를 파병하면서 우크라이나 정쟁에 이제 참여를 했잖아요. 중국이 이제 향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한미일, 뭐 북중러 이런 냉전 구도가 뭐 다시 살아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소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자꾸 이제 북중러 한미일 동맹 이걸로 자꾸 대비를 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언론 대비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싸움 시키기 좋아하고 그런 정도로 봐야 되는데 북중러에서 중국이 94% 경제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한 6% 그리고 북한이 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있으나 마나 자기는 한 개 주보다도 작은 영향력을 가지는 이제 나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북한이 최근에 보면 미사일 쏘고 뭐 도발도 하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자해행위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해행위, 또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해행위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그러면 중국을 대신할 굉장히 든든한 새로운 동아줄이 되냐? 제가 볼 때는 러시아는 북한에 있어서는 썩은 동아줄이다. 그래서 이것 갖고서 뭔가를 하나 챙기려고 하는 것은 오산인 것이 진짜 중국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남중국해에서 들어오는 중동에서 들어오는 석유가 중단이 되면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다 올스톱입니다. 근데 북한은 지금 뭐 미사일을 쏘든 로켓포를 쏘든 뭐 공장을 돌리든 시차를 가든 간에 기름이 있어야 차가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지금 북한이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완전히 봉쇄된 지가 10수년이 지났는데 그 석유를 어디서 받냐? 그 석유를 중국이 그 대경유전이라고 해룡장에서 따칭 유전에서 송유관으로 압록강 밑으로 해서 보내주는 것들. 그래서 러시아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중국을 제끼고 뭘 한다고 했을 때 중국이 제가 볼 때는 그 송유관을 일주일만 잠가버리면 북한은 하루아침에 암흑천지 되는 거죠. 에너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북한이 러시아하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전략적인 보석이 있는 것이 중국이 돈을 잘 안 준단 말이에요. 원조를 예전처럼 안 주기 때문에 러시아를 통해서 원조를 받는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미국에 대한 존재감을 보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문제는 그것은 미국이 북한에 얼마만한 관심을 갖냐에 따라서 중국도 그만큼 관심을 갖는 것이지 미국이 관심이 없으면 중국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뭐 김정은을 친구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위상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김정은을 대접을 한 거고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서 북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태로 가니까 중국도 무시하는 상태로 온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선거판에 왔을 때는 뭔가 존재감을 부각시킬 절대적인 필요성이 하나 있고 근데 그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이 지금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붙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아주 좋은 기회가 우러 전쟁인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발을 담근 건데 그것은 정말로 이제 목을 내놓고 하는 굉장한 이제 리스크를 뭐 한국도 절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정말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또 중국마저도 저게 만약에 이제 일이 커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에 북중러라고 하지만 북한의 기여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어떻게 보면은 공경을 탈출하기 위한 몸부림 정도로 봐야지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또 이제 미국과의 관계 이런 뭐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아닐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에 200%가량의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하면 향후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그래서 뭐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무역 전쟁의 재점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선거를 하는 정치인들의 말은 선거 전후가 같지 않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지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땐 철저하게 자기한테 표를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표심 잡기를 위한 공약이지 정말 칼을 잡았을 때도 그렇게 할래?
정말로 이제 전 세계 20% 관세 때리고 100%뭐 중국한테 때리고 이러면 전 세계가 뭐 완전 혼란의 도가니로 빠지는데, 근데 그때 가면 또 하는 얘기가 있죠. 이게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지금 트럼프가 되면 무역 전쟁을 다시 시작은 하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걸 갖고서 중국을 자초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자초시키기 어려워요. 중국에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전기차, 태양전지, 철강, 배터리, 광물, 항공 크레인, 반도체, 흑연, 뭐 의료용 장갑 뭐 이런 것들이 이 미국이 생산하는 것이 0%에서 끼케야 13%예요. 근데 중국이 생산하는 것은 35%에서 92%를 생산을 해요. 그래서 규제를 해가지고 미국이 그걸 대체품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만들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국 때리기라고 하는 이 시그널을 줌으로 인해서 표심을 잡는데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액면으로 그대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되고 나면 좀 달라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안 할 거냐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반대로 무역으로 시비를 걸고 지금 바이든이 해놓은 기술로 목을 조르고 그 다음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에서 또 돈을 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재집권에 지금은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지만 아마도 히든 카드는 이 무역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것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것은 금융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역 제재 좀 낮춰줄게, 기술 제재 좀 낮춰줄게, 대신 금융시장 열어라. 그럼 거기서 이제 돈을 털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금융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일이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외자가 안 들어오고 있고 또 부채 구조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전환시켜야 될 국면에서는 이 금융시장을 열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매기를 한 마리 갖고 들어와서 지난번 테슬라처럼 이것이 중국의 금융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해볼 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의 그 지금 떠들고 있는 그런 이제 무지막지한 정책은 표심 잡기 정책이고, 내심 숨어 있는 정책은 당선되고 나올 것이다. 그것은 저는 금융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중국이 트럼프보다는 해리스의 당선을 뭐 선호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부분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변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근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중국은 트럼프가 좋다. 내심. 그 대신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건데, 이유는 뭐냐면 그 트럼프는 2년짜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그 대통령 임기가 4년 임기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미 4년 한 번 했기 때문에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미국은 그 상하원 제도가 있고 2년마다 중간 선거를 하죠. 재미난 것은 미국이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국회가 그 여소야대가 되면서 행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반대하니까.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상하원이 서로 이제 반대로 가버리면 통과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대단한 게 반드시 이 상하원을 여당한테 몰아줘요. 근데 2년 중간선거 할 때가 되면 상원이든 하원이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야당한테 줍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2년 집권하고 나서 3년차가 됐을 때 중간선거에서 상하 양원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으로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트럼프가 되는 것이 이게 정책의 일관성에서도 이제 유리한 것이, 지금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바이든이 하는 정책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중국으로서는 숨을 쉴 수 있는 룸이 있고, 그리고 2년 뒤에 식물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중국의 운영 공간이 커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정치적인 이유인데, 미국의 트럼프 같은 이제 호랑이 같은 강성 지도자가 공격을 하게 되면 중국도 강하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중국의 강성 지도자가 누가 있냐? 그건 뭐 답정 너죠. 그래서 시진핑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얘기는 절대 안 하지만 내심 해리스보다는 트럼프다.
중국이 포위 훈련으로 이제 대만을 조금 압박하니까 미국이 캐나다와 함께 군함을 보내서 또다시 이렇게 갈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이제 이해관계도 복잡한데 또 중국도 미국 간의 갈등이 좀 있잖아요.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둘 다 제가 볼 때는 대만을 봉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왜 대만 얘기를 자꾸 하냐? 그리고 대만에 중국이 언제 공격한다. 2027년, 뭐 30년, 35년 계속 얘기를 해서 불안감을 조성시키는데 그래서 서방 세계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이 곧 대만을 공격할 것처럼 그렇게 오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국이 심심하면 대만의 6군데 지역을 포사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휴전선에서 제주도까지 포가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대만이 굉장히 공포를 끼게 되는데 뭐 지역도 오래 있으면은 그게 익숙해져 버리면 무섭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대만도 그렇게 처음 포가 날라왔을 때는 쫄았지만 이제는 뭐 포가 날라오는 게 5개월마다 한 번씩 날라오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국은 대만을 통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한테 하는 거 보면 뭐 심심하면 독도 문제를 꺼내 들고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선거 있을 때 정치가 있어. 그럼 우리는 절대 가만 못 있잖아요. 그렇듯이 대만 문제를 들고 나오면 중국이 발을 해서 덤벼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이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대만 문제를 자극을 하게 되면 중국은 내 땅이라고 포사격을 해요. 그럼 대만은 이게 이제 불안하니까 무기를 삽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자극하고 대만으로부터는 무기를 팔아먹어가지고 일거양득 도랑치고 가지를 잡는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대만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중국은 그럼 대만을 공격할래?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공격을 하려고 하면 수비하는 놈의 전력의 3배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 79년에 미국하고 수교하면서 그래서 미국이 정말 저 대단한 나라고 미래를 준비하는 나라인 것이 그때 뭔가를 만들었냐면 미국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이라는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굉장히 완곡하게 되어 있는데 중국 본토가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때는 이것을 원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 개입 조항이죠. 중국이 공격하게 되면 미국이 바로 개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을 공격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러면은 이것은 전면전을 감수를 해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뭐 잘해야 50% 평균 최저 30%예요. 3배가 돼야 이길 수가 있는데 3분의 1은 1되는 전력으로 붙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죠. 근데 중국은 손자병법을 지도자들은 다 공부를 해요. 손자병법이 써놨잖아요. 이기지 못한 싸움 하지 말라고. 근데 싸움을 할 거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안 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근데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지금 대만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대만을 뭐 공격해가지고 통일했을 때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대만에 있는 TSMC 공장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만약에 TSMC 공장을 부셔버리면 미국도 4차 산업혁명에서 이게 원시시대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을 하면 중국은 이 TSMC 공장을 안 부시고 날로 먹으면 미국을 바로 뛰어넘는 4차 산업혁명의 획기적인 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자기가 날방 가서 공장 만들고 기술 개발하고 할 필요 없이 그걸 공장을 안 부시고 먹으면 되는데 그걸 때려 부실 이유가 있냐?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통일이 되는 게 좋냐 나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중국으로서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전쟁해가지고 사람 죽여가지고 통일하는 게 좋냐? 아니면은 우리가 2035년, 2050년에 통일할 테니까 우리 힘을 길러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미국을 이겨야 되니까 다 일치 단결해가지고 이게 준비를 하자. 이게 좋냐 그러면 후자가 열등이 좋죠. 그래서 대만을 공격해서 폭격하는 것보다도 대만에 대한 전쟁의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열어놓는 것이 지도자의 정치적 입지, 국가를 관리하는데 월등히 더 유리해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도 중국도 서로 붙어가지고 이제 치고받아 승부를 내자고 하는 쪽이 둘 다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제 입으로 싸움을 하는데 거기에 결국 그런 말이 있죠.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고. 미중에 서로 싸우는데 상대한테 대한 의사표시, 의견 표시를 이거를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가운데 낀 놈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사드 때는 우리가 닭이 됐고 지금은 대만이 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양국의 그런 이해관계가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 이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이 얘기하는 대만 문제도 액면으로 보면 안 되고 중국이 얘기하는 것도 중국이 통일하겠다 하는 것도 우리도 그렇죠. 뭐 우리도 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남북 통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시진핑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저게 바로 이제 미사일 날리고 대포 쏘가지고 대만을 통일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언론은 그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간의 사정을 생각을 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그리고 서로 대치 관계가 미국한테도 유리하고 중국한테도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은 묵히지만 주먹은 절대 내지르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오늘 소장님과 함께 중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